원래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 나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이번에 불수능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외신에서도 또 이 영어 시험을 많이 좀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논쟁이 됐었던 24번, 34번, 39번만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합의를 좀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능에서 사용되는 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문 출제하신 분들이 쓴 새로 뭐 만들어낸 글 아니거든요. 다 외국의 전문 서적이거나 뭐 가끔 교양 서적도 있죠. 아니면은 논문이거나 이런 거 갖다가 씁니다. 그 얘기는 뭐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읽을 것이다 까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영어 해독 능력, 요즘 문해력이라고들 하죠. 이걸 대상으로 쓰여진 글들이란 얘기예요. 물론 외국 학자가 쓴 전문 서적이나 논문이면 무조건 좋은 글이고 탄탄하게 쓰여진 글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제위원들이 그런 전문 서적이나 논문 중에서도 어쨌든 엄선을 해갖고 고른 거기 때문에 음, 최소한 사용된 지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일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쉬운 글만 읽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굉장히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각 문제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각기 다른 능력들이 존재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체대 입시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뭐 오래 달리기도 시키고 높이 뛰기도 시키고 뭐 등등등, 뭐 전 안 해봤고 잘 모르지만 뭐 등등등 시키는데, 그거 왜 이렇게 여러 개 시켜? 그냥 하나만 시키지? 여러 가지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 거잖아.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영어 능력이라는 걸 측정하고 싶었으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 다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글 몇 개 준 다음에 뭐 해석해보라고 하지 뭐.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기 다른 능력은 대부분 논리적인 분석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추론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장을 하나의 주제에 맞게 응집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막상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중심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냥 텍스트가 영어로 써 있을 뿐, 영어로 이루어지는 언어 능력에 대한 측정 시험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어라는 언어의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뭐 끽해봐야 앞에 있는 그 듣기 문제나 그 다음에 18번 유형, 19번 유형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문법 문제 정도? 문법 문제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글을 해석하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석해내는 건 그래도 고등학교 3년 성실히 다녀서 시험장에 와서 앉아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번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긴 해.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면 39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이 문장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야. 그러면 나 밥 먹고 빵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커피 마셨어. 뭐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었어. 라는 글이 있는데 얘를 뺀 다음에 얘가 들어갈 자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골라보시오.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지. 최소한 얘가 이렇게 뽑혀 나왔다는 건 글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은 글 전체에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어떤 변별적인 지점이 보이는 애를 끌고 왔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씩 요즘은 그나마 좀 덜한데 옛날에는 어렵게 낸다는 이유로 사설 시험 같은 거 사설 모의고사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어디서 어려운 글 갖다가 원문에서 그냥 쓱 빼갖고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이잖아.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사설도 안 그래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얘를 통해서 크게 바뀌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정당하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점을 찾는 거예요. 선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쭉 읽다가 한번 너 갖고 읽어보는 거야. 사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다만 아닌 것 같은데? 더 막 선으로 읽어. 이번에 여기다 넣어볼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A라는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고 여기는 B라는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렇다면 A에서 B로 바뀌는 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A가 B로 바뀌는 점을 찾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선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무지성 돌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렵지 당연히. 그렇게 무지성 돌격으로 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언어의 감, 우리가 국어 영역 풀 때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갖고 뭔가 그럴 것 같아서 푸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무지성 돌격으로 풀면. 근데 이거 어쨌든 어렸을 때 살다 온 사람 아니면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그 정도 경지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요. 차이가 있나 봐. 차이가 뭐냐면 게임 세상에서의 행동은 오로지 탐구될 수 있대. 아바타의 가상적 신체 공간을 통해서. 차이가 있구나. 차이가 있는데 뭔가 봤더니 아바타의 가상적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게임 세상이라는 게 탐구가 가능하구나. 자, 그럼 앞쪽엔 뭐 나올까요? 아마도 게임 세상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현실 세상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논리적인 게 아닐 터이니 게임 세상과 뭔가 물음표 세상이 나온 후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근데
아바타의 가상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게임 세상이 탐구 가능하다는 게 차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바타의 가상 신체 공간이 아닌 것으로 게임 세상을 탐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바타의 가상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게임 세상이 탐구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한 상술로서, 그러니까 상세한 서술로서, 그러면 아바타의 가상 신체 공간이 아니면 게임 세상 탐구 못하나? 혹시 이런 거에 예시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거라고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비디오 게임은 가지고 있어. 자기만의 실제의, 아니에요. 실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디오 게임은 자기만의 실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자기 자체의 내재적이야. 그리고 분리되어 있어. 뭐로부터?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외부 실제로부터. 그리고 플레이어 외부의 실제라는 건 그리고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과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라는 게 있대. 자, 그러면 지금 개념을 나눴다고 했을 때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이 이쪽일 거고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바타의 신체 공간 얘기했어요. 아바타의 잠재적 행위야. 게임 세상 속에서. 근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래. 뭐하는? 게임 세상의 외부 실제의 리얼리티를, 현실이, 해보세요.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 있대. 근데 이거 지우고 가자.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아바타의 잠재적 행위인데 걔가 유일한 유일한 방법이래. 그리고 그 방법 속에서 뭐가 지각될 수 있대요? 얘가 지각될 수 있대. 그러면 얘는, 이거 안 헷갈리게 지울게요. 얘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지. 게임 세계 외적 현실의 실제. 일로 들어가야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논리적 위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나도 이거를 해설하는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자꾸 여기에만 꽂혀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는 플레이어의 외적 실제고 여기는 게임의 외적 실제 아니냐.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논리적 위치가 얘네 두 개가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 단어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이씨 뭔 소리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읽었을 때는. 아니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논리적 위치를 찾으면서 읽는다고 했을 땐 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건 아니겠구나. 여기에 속하겠구나 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수업을 듣는다, 수강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돈 내고 그걸 듣는 이유라고. 그냥 해설지 읽어줄 거면 뭐하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통점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어느 한쪽에만 있는 특징을 계속 얘기한다는 건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현실 세계에서처럼 지각은 행동을 요구한대. 아,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처럼 지각이라는 게 액션을 요구하는 게 두세 개의 공통점이구나. 그럼 3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뒤쪽을 봐야죠. 요 내용들인지. 그게 또 이러네. 플레이어들은 확장시킨대. 자기네들의 지각의 장을 게임 속으로 확장시킨대요. 그 아바타의 그 이용 가능한 행동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자, 첫 번째. 이게 공통점이라면 3번 탈락이야. 근데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면 게임 세상, 현실 세상 둘 다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바타의 행위를 뭐 둘러싸고 게임 세상으로 지각의 장을 확장하고 이러는 것부터가 게임 세상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피드백 고리. 지각과 행동의 피드백 고리. 뭘 가능하게 해주는. 네가 너 주변의 세상을 탐험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지각과 행동의 피드백 고리는 지금 현재 한 단계 제거되었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게임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뒤에서 한 번 더 써줘요. 지각한대요. 주로 뭘 통해서. 너의 몸과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지각을 하는 대신에 이게 없어진 거지. 제거된 거죠. 너는 지금 뭘 지각하고 있대요? 게임 세상을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고 있대. 그럼 이거 차이점 얘기해 주는 거죠. 정답 3번이네. 그리고 나서 전체 지각 시스템이 확장이 된 거래. 게임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3번 이후에는 전체 그 게임 세상에서의 그 지각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죠. 가상 공간을 통해서 게임 세상을 지각하는 거에 대한 과정을 뭐 예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술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되는 거고요. 전에 24번 했을 때랑 저는 똑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웠다면, 정신머리가 없었다면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어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읽고 해설지 읽어주고 이러는 게 돈 내고 들을 가치가 있는 수업일까요? 근데 이거는 학원 측의 잘못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신 공부를 한 걸 맨날 어떻게 해왔으니까. 그냥 해설해주고, 솔직히 그거 강사 본인이 해설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해설해준 다음에, 뭐, 이그젠푸유나, 뭐, 아인카나, 뭐, 이런데 분석지 있잖아. 그거 나눠주고 애들 읽어보라 그런 다음에, 단어 시험 보고, 워크북 하고, 시험 문제 풀고, 또 가끔은 자기네 학원에서 오리지널 자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인카, 이그젠포유 막 지우고 자기네 학원 로고 집어넣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글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학생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 더더욱 안 하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내신 시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열 심한 몇몇 학교에서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점점 수능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내신 시험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영어 실력은 기본이지만 사실 39번이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이유는 뭐예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안 읽고 이거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돌파할 영어적인 직관력도 없는 거고, 그거 같이 어렵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 자료 나눠주고 워크북 나눠주고 뭐 그럴 거면은 돈 내고 그걸 뭐하러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영어 강사 사이에 실력의 편차가 좀 많이 커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못하는 강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되게 상위권이면 여러분이. 그런데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긴 상관이 없을까 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지만. 그래서 39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리적으로 읽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좀 칸트를 잘 알아요. 뭐 칸트 전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그쪽으로 전공해서 막 외국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배경 지식으로 그냥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설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과 배경 지식에 관련돼서도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따로 시간을 내갖고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신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내신 시험 공부도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뭘 달달 외우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시간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 공부하시라고. 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냐는 거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수능 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뭐 미쳤다 난이도가 막 이러는 그 외신들 보면은 글쎄요. 뭐 외신이라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막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